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9급 공무원 시험 고용노동 직렬 노동법 개론 강의를 맡게 된 김재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무소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좀 공공 쪽에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곳에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이제 외부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재개해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부대는 서울 북부지청 쪽에, 제 사무소는 그 장교빌딩,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고 임용되시면 서울 본청, 서울청에서도 근무하실 수도 있고 북부지청에서도 근무하실 수가 있는데, 제 사무소는 장교빌딩 중구 쪽에 있지만은 주 활동 무대는 제가 사는 곳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북부지청 쪽에서 사건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 받으셔서 현직에서 활동하실 때 혹시 제가 노동지청의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뭐 출석도 하고 진술도 하고 하러 다닐 때 혹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인사해 주시고 하시면 제가 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22년도 9급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수험 생활이 기본 강의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기본 강의 제 교재에 보시면은 OX 핵심 확인 문제는 그동안의 노무사나 7급이나 9급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지문들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OX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제가 봐서는 확인 문제 이 정도까지만 반복해서 한 4, 5회 정도 반복해서 숙지를 하시면 문제 적중은 90% 이상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머지 또 만점을 위해서 기출 문제집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좀 최소한으로 해서 기출 원문을 그대로 실어서 기출 문제집을 좀 이제 풀어보시고, 막판에는 모의고사를 제가 이 기본서에는 판례랄지 또 좀 미진하게 빠진 거랄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싣지 않은 이유는 그냥 분량만 많아지고 혹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판례들은 모의고사 막판에 한 3회 정도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 모의고사에다가 그 지문화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정도로 해서 만점을 맞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 문제는 그나마 틀릴 수 있는데 두 문제 틀리면 이제 합격선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취득을 하셔서 가산점을 안고 가셔야지 합격권 안에 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에 보면 노동관계법령 그 과목이 있잖아요. 객관식 형태로 오히려 저희 시험보다 다른 부속 법령, 노동관계법령들이 더 그 종류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하시면서 기본적인 어떤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베이스는 어느 정도 습득이 되셨으리라 전제하에서 지금까지 강의하면서는 상당히 길게 좀 상세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약간 스피디하게 컴팩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한 25강 정도나 이제 많아도 27강 정도에 맞춰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교재 편성을 보시면은 군더더기 없이 쓸데없는 것들, 현학적인 것들, 학설 대립 뭐 그런 것들 싹 뺐고요. 불필요한 어떤 판례 같은 것들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이고 하여튼 좀 교재가 잘 나왔죠. 예. 그런데도 이 판인데도 조금 이제 오탈할지 그렇게 일일이 다 치면서 하다 보니까
어디 후배 노무사들한테 맡겨서 하든지 뭐 그러지도 않고 제가 다 일일이 챙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뭐 목차에서 조금 실수가 있달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타나 포함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뭐 4월에 보시든지 하실 때 시험 시행 때까지 시행되는 법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노동은 좀 누더기 법이어가지고 자주 바뀌고 그랬을 때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바뀌는 내용들이나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들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교재에 대한 것은 정오표로 해서 강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순서 편제 순서는 근로기준법은 제1장 촌칙부터 12장 벌칙까지 보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근로계약이면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들, 임금은 임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의 어떤 지속적인 흐름의 측면이 아니고 각각 개별 어떤 법령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희 법전의 편성 순서대로 그대로 했고요. 근데 이제 최임법은 그렇고 노조법은 이건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어떤 관련된 일을 좀 실무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쉬운데 그게 아닐 때는 이게 스토리가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전의 편제하고는 좀 달리 제 나름의 익숙한 순서에 맞춰서 장이나 그걸 구분을 편제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노조법은 하여튼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은 조금 약하게 하고 바로 이제 출제될 만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하겠습니다. 제1편 근로기준법 들어가시죠. 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 그리고 저는 뭐 판서를 많이 한달지 보통 이제 노무사님들 강의하는 걸 보면 그 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하고 책은 간단히 스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교재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판서도 최소화해서 했을 때 저하고 강의를 한 번 뭐 1회를 수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2회도 이상의 효과가 되는 것이죠. 강의는 강의대로 또 따로 메모하면서 적고 뭐 책은 책대로 또 다시 그거 비추어 가지고 또 보고 하면 이중 공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재의 그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필요한 부분 이제 판서를 하고 그 관련 없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대거 이렇게 스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특성. 저희 OT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느 법이든지 1조가 가장 그 이념적인 그 목적 규정이 이제 중요하죠. 2조는 이제 정의 용어상에 있어서의 정의 규정이고 이제 목적을 한번 보시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 이제 밑에 각주 1에 보시면은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OT 강의 때 했었으니까요. 간단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죠. 그래서 국가는 이런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제를 이제 그런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로의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죠. 그래서 이제 근로의 어떤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뭐 실업급여를 지급을 한달지 그러한 어떤 법들이 하위 법령들이 이러한 근로의 의무 측면과 연결돼 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대표적인 시행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인 것이다. 그래서 또 3항에 보시면 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되고 4항, 5항은 여자와 연소자에 대해 특별보호, 역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6번도 역시 국가유공자들 우리 국가에 기여한 바가 이제 많으신 그러한 상위 군경, 전몰 군경 등 유가족들에 대해서 또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헌법에서 천명을 하고 있죠. 저희 노동관계법령에서도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그 하부 법령으로 위임을 받아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특성은 생존권 보장 이념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영이라는 생존권 실현을 규정한 헌법 32조 제3항의 기본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뭐 새로울 게 없고 하여튼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2번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과 근대적 노사관계에 확립하는 어떤 특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조에서는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는 있죠. 그래서 말은 노사 대등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원리를 선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결코 대등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고 하나의 선언적인 어떤 그러한 의미다. 4조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렇게 종속되어서 근로 조건이 결정되면 안 된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퇴직 내 임금에 한 달에 뭐 200만 원 남짓 해서 최저임금에 거의 걸쳐 있는 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여기에 한 덩어리 뭐 10만 원이든지 이 정도가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사용자가 말을 하면서 요즘 취업하기도 힘든데 이거에 내가 아니요, 퇴직금이라는 거는 원래 퇴사 후에 내 근로관계 끝나고 나서 형성되는 것이고 분할 약정은 무효로서 이런 합의를 하더라도 이 효력은 무효입니다. 라고 당당히 근로자가 자신의 어떤 권리의 항변을 주장을 했을 때 사용자가 반가웠다. 다음에 좋은 기회 보자. 그렇게 되겠죠. 근로계약 직장 자체 생활에 이렇게 진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과는 이제 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원리적인 규정인 것이죠. 대등한 측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종속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측면인 건데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사 대등 결정이라는 그 원리를 현실에다가도 이렇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용자가 단독으로 그냥 두면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단독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 성악설이 맞다 했죠. 자기가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단독으로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틈만 나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본성을 많이 제한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 조건에다가 최저 기준을 설정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그만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노사 대등의 어떤 결정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 예전에는 뭐 도제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주인과 종의 어떤 관계였다면은 이제 근대적인 노사관계 확립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를 하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그래서 또한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강제근로, 중간착취, 위약금 해증, 전차금 상계, 강제저금. 요즘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거의 어이없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이제 깨어 있지만은 과거 근대 근세 사회에서는 뭐 비일비재했죠. 지금도 근데 뭐 가끔씩 보면 소금 염전받아서 노예 계약을 해가지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강제근로에 또 중간 착취 뭐 이제 그러한 것도 있고 전차금 상계는 뭐 지금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구시대적인 산물의 어떤 그러한 것을 근대적 노사관계로 이렇게 확립하기 위한 그러한 큰 역할을 하는 게 근로기준법의 어떤 특성이고 기능이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3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저기준 3조에 따라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되지. 이 기준은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용자뿐만이 아니고 근로자에게까지 모두에게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은 사용자만 지키면 된다? 그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근로자도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주된 의무나 부수적인 의무를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로조건의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단체별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정할 때 기준법에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다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무효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OT 강의 때 언급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기준이 되면서 또한 이제 아무리 법이 좋더라도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약자라는 전제에서 사용자와의 사적 계약 관계에 국가가 개입을 하죠. 후견적인 어떤 입장에서 개입을 끼어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그 강행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벌칙을 가하고 근로자의 권익은 구제시켜주고 하는 그래서 끼어들어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에 제재를 가해서 사용자의 법 준수를 강요하는 강행법규성을 갖고 있다. 강행법규가 있고 단속법규가 있는데 강행법규의 경우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죠. 우리는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은 없다라고 근로자가 아무리 자기가 먼저 전 퇴직금 안 받겠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제안을 해서 사용자가 이에 응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그 효력을 유무효로 돌릴 수 없는 무효화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그 기준에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장근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 지금은 5인 이상까지 전면 확대가 되면서 40시간제에서 12시간까지 합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죠. 근데 부양 가족도 많고 돈 들어갈 것도 많고 해서 이걸 제대로 지키게 되면 급여가 한 300밖에 안 된다.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은 한 500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수입이 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되고 내 품위가 유지가 되는데 이 잔업을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요즘 160시간 말도 나오고 하던데 얼토당토 하는 말이고 뭐 20, 30시간 정도를 잔업을 하는 걸로 노동조합에서 여기는 또 노동조합이 강성이어가지고 사용자를 압박해가지고 연장근로를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강행 규정의 이 취지를 몰각시키는 어떤 합의를 했다라면 그거는 무효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강성인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하게 만들었다. 사용자는 별 어떤 의사가 없었는데 그랬다면 오히려 정범이나 하다못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형사처벌의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좀 해보시고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에 제재를 가해서 사용자의 법 준수를 강요하는 강행법규다. 강행법규. 임의법규는 당사자들끼리 우리가 남이냐 으쌰으쌰 하면서 합의를 하면 그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제 어떤 단속적인 규정이랄지 그런 벌칙은 별도로 하고라도 그 자체의 효력은 인정을 해주는데 강행법규는 그 무효화 시켜버린다. 그러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적 예방 장치로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죠. 감독관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근로감독관인 것이고 근로감독관은 곧 검사이면서 판사인 것이다. 그래서 뭐 엊그제도 사건
하나 또 합의로 그냥 끝내고 말았는데 감독관님 예, 이제 제가 서면을 이유서를 넣었는데 그런 법리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감독관님의 위치에서 검사 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법리를 뛰어넘어서 양 당사자 간에 빨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거, 또 본인이 다른 데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청으로 발령을 받아놓는 상황이어서 빨리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후다닥 하면서 법리는 그렇고요. 현실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민사로 가면 6개월 이렇게 걸리고 하느니 지금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로 해서 합의하시는 게 좋겠다. 원래 그렇게 강하게 안 하는데 이제 다른 데로 다른 지청으로 가려고 하면서 좀 쫓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흔들고 누르고 한 대씩 싸대기도 때리고 얼르고 해가지고 사용자 쪽에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어필을 했더니 사용자 쪽에다가는 그런 거는 문제 제기하면 굉장히 크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양쪽을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합의를 시키더라고요. 아주 좀 합족했습니다. 그거는 로마자 2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이제 실효성 확보 위하고 좀 겹치는군요. 그래서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이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래는 민법에서는 전부 무효다 했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전부 무효화 시켜버리면 근로자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받는다 할지 그러한 근거 자체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 기준에서 못 미치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만큼 내려왔다 하면 다시 끌어올려주는 이렇게 강행적으로 보충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그러한 법 규범이다. 그래서 퇴직금이랄지 이런 합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으로는 검사님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감독관 여러분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을 때 검사님이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이게 진정성 있게 어떤 자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냐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인데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불기소를 하든지 무혐의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형사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감독관님들은 어쨌거나 합의는 했지만 퇴직금이 부족하게 지급이 되든지 일부만 지급이 되든지 매달 포함이 돼 있는 걸로는 했으나 그 금액이 계속 근로기간 만약에 10년 근로를 했다라고 했을 때 10년간 뭐 매달 10만 원씩 했다 하면은 금액이 많이 부족하죠. 그 남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체불금품을 확정은 해줘야 돼요. 체불금품 확인한 발급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민사로 가는 거죠. 민사로. 그랬을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인 것이고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민사적 측면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이 체불금품 확인을 가지고 가면 법률구조공단에서 계속해서 집행 절차까지 가압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행 절차까지 그 절차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의 무효를 한다. 강행적으로 무효화 시켜버린다. 그리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보충적으로 자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서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미달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벌칙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독 결정하는 이런 단독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노동관계법령에 어떤 그 최저 기준을 정한 것에 못 미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적인, 민사로만 가게 되면, 놔두게 되면 뭐 나중에 뭐 대법원까지 가서 2, 3년 지나서 지급하라면 지급하겠다,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당장 형사처벌,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을 지급 안 하고 이제 했을 때 쭉 검사님이 약식 기소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약식 명령, 약식 판결을 내려줘요. 벌금, 얼마 전에 어떤 사업주 보니까 벌금 3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형사처벌 약식 명령에 의해서 300만 원이나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 내면 그만이냐? 아니다. 민사로 가서 이걸 받아가지고 민사로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자가 상당히 세게 붙는다. 이자가. 그래서 몇 년 뒤에 지급한다? 그 안에 이제 집행을 한달지 통장 가압류를 해버린달지 하겠죠. 근데 몇 년 뒤에 가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사적인 측면, 형사적인 측면으로 양수겹장으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이 최저 기준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 노동에서 좀 특징적인 게 양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칙에 가서 또 다시 이제 상세히 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벌 규정을 사용자가 이제 사업주가 있고 사업 경영 담당자가 있고, 근로자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를 광의의 사용자라고 보죠. 광의. 이따가 사용자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건설 같은 경우 특히 제조업 라인이랄지, 그런데 현장 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해고권은 인정되기는 이제 쉽진 않지만, 뭐 채용이랄지 그런 것도 다 이 사업주가 현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몇 개 있다라고 했을 때 다 돌아다니면서 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들이 몇 명이면 몇 명, 이제 직영이죠. 이 사람들은 그 본사 소속으로서 이 사람들의 채용이랄지 노무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해고를 하는데 예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예고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벌칙이 있죠. 보통 민사법에서는 그 행위하는 자 만에 끝나는데, 노동에서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법 위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용자, 이게 이제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양벌 규정을 부과하고 있다. 양벌 규정. 여기는 뭐 벌금을 하든 실형을 하든, 근데 이들에게는 벌금형을 가하는 거죠. 벌금형을. 양벌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107조, 109조부터 111조, 113조, 114조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근데 이제 지문에 이런 그 양벌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과하도록 그렇게 나왔다면 틀린 것이 되고, 다만 내가 보면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해놨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는 아니고,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이제 입증을 해야 돼, 내 스스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했다. 회의 때마다 아니면 뭐 공지를 통해 가지고 함부로 해고하지 말고, 해고를 설령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한 2주 동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니야. 뭐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가장 기본적인 것도 막 거꾸로 이렇게 막 해놓고, 파이프도 다 거꾸로 박아놓고, 그래서 2번, 3번 일하게 만들고 막 사람 이상해. 물론 예고는 3개월 기준인데, 하여튼 3개월 지나도록까지 계속 그런 행태를 해. 일부러 뭔가를 노리는 어떤 목적으로.
그랬을 때 한 달 여유를 안 주고 당장 일용직이다 해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벌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것은 반의사 불벌도 아니고 처벌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 사용자가 자기가 빠져나가려면, 사업주가 자기가 빠져나가려면은 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서 비싼 변호사 비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 교육이랄지 어떤 보고도 받고 어느 상황들이 있으면 그런 조치들을 차곡차곡 잘 해놔야 된다. 그래서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 빠져나갈 이러한 단서 조항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무과실 책임주의다는 식의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근로기준법상 벌칙의 특징으로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고 그 대리인인 경우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랬던가요? 그 병과형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는 게 좀 특색이 또 있죠. 보통은 3년 이하의 징역, 뭐 저희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최임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렇게 벌칙이 이제 옛날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병과할 수 있다라고 28조 벌칙에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병과라는 건 징역형과 이게 선택이 아니고, 벌금형과 이게 선택이 아니고 두 개를 같이 병과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주 특수한 최임법의 어떤 엄중함이다라고 해서 출제됐던 것 같다라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병과형 규정은 주로 도박이나 조세 포탈, 마약류나 뭐 증권 관련 뭐 경제사범 등의 어떤 내부 거래를 통한 그런 경제사범들에 있어서 그 범죄 수익을 어떤 몰수를 하는 그러한 어떤 취지에서 병과 규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 최저임금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특성은 반의사 불벌죄를 지적하고 있다. 109조 벌칙에 보면은 36조, 43조, 44조 쭉 해가지고, 이건 주로 이제 임금과 관련된 거죠. 돈 받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사용자를 처벌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돈 받는 게 주된 목적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돈 받는 게 좋지 않냐. 처벌까지 받으면서 사용자가 돈을 빨리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로의 감정 싸움으로 가면서, 그래 나 처벌 받을 건데 나중에 뭐 대법원까지 가서 주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가 쉽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내가 돈을 받으면 돈을 받고 반의사 불벌 취지의 처벌 불원 이제 취하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단순 취하서에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이거 다 고지 받았습니까 하면서 서명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취하서를 이제 돈 받고 나서 제출을 하면, 감독관이 접수해서 이제 송치를 하면은, 넘기면은 검사가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고 공익의 대변자인 어떤 기소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법령과는 달리 돈과 관련돼서는 반의사 불벌죄를 그 피해자의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서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임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이제 그때그때 가서 벌칙을 따로 이렇게 또 한번 하고 그때그때 이제 보긴 할 건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 이런 거는 반의사 불벌이 아니죠. 돈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 26조도 역시 반의사 불벌은 아니고,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위반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아닌 것이고, 최저임금은 반의사 불벌이 아니고, 또 45조에 보면 이제 비상시 지급이 있어요.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어, 어떤 질병에 걸렸달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를 했는데 이제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했을 때는 지급을 하더라도 그거는 비상시 지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의사 불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여기에 규정된 것 외에는 반의사 불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각 조문, 뭐 금품 청산, 임금 지급, 도급사업, 휴업수당, 가산임금 등 각 부분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등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주로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신속한 권리 구조를 위해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제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행정적 측면에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고 민사적 구제 절차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감독관을 통한 점검 조사나 감독기관의 지도 감독 등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감독관님들은 직업병으로서 지청 부근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종업원들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식사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여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까? 저 서빙하시는 저분은 최저임금은 받으실까? 뭐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직업병으로.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더니 이제 법 위반 사항이 인지가 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조용히 이제 식당 사장님한테 나 지청에 감독관인데 언제 한번 오세요.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감독관님들은 가시는 곳마다 그 어떤 저하되어 있는 근로 조건을 법에 맞추는 이렇게 그러한 공익의 대변자적인 그런 행정적 어떤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이 있고 지겹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로마자 3번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보시죠. 근로자에 해당이 되느냐? 역시 사용자도 마찬가지죠. 사용자도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를 처벌 대상이 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법의 보호를 받게 돼요. 법의 보호를. 근데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종속 노동자가 돼야 돼요. 뭔가 가불의 관계가 돼야죠. 가불의 관계가. 근데 이름만 가불이지 사실상 이렇게 비슷하거나 거의 대등한 요즘 뭐 이제 많이 나오는 자유노동자들, 독립노동자들, 특고직이나 뭐 이걸 비롯해서 플랫폼 노동자들, 뭐 배달을 한다 그런 분들은 앱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배달 주문이 뜨면 띵동 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런 선택권도 있고 마치 프리랜서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랄지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산재는 가입을 시켜준다 그러기도 했고 이제 지금은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분들을 이런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는 끌어들이는데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인색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많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만큼 되었다가 지금 이만큼 그래서 점점 넓혀져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로자로 이제는 법원까지 간다면은 노동지청 단계에서는 아직도 좀 엄격하긴 하지만 한 측면이 있지만은 법원으로 가게 되면 웬만하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도 하는 것 같다. 특고다 해서 근로자가 100% 아닌 것이다. 그건 아닌 것이에요. 학원 예를 들어 뭐 학원 강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독립 사업자가 있고 프리랜서가 있고 독립 노동을 하는 자가 있고 종속 노동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따져봐야 된다. 학원 원장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학원을 자체를 이렇게 세팅하고 내가 강의하고 싶으면 강의하고 뭐 새끼 강사를 시키기도 하고 교재도 내 거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사가 갑인 대입학원 같은 경우는 스타 강사들 연봉이 뭐 100억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원장 나 오늘 강의 좀 힘드네 하면서 뭐 하더라도 뭐 징계받을 일도 없고 그런 강사도 있고 미장원에 있는 그 디자이너 분들도 그래요. 근데 시간표도 다 짜줘요. 학원에서 다 짜주고 시키는 대로 출퇴근도 하고 뭐 기본급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해진 시간표에 내가 이거에 맞춰서 지각을 할지 강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할지 했을 때는 뭐 징계도 당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감봉도 될 수도 있고 뭐 마지막에는 계약 해지 해고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위험 부담을 항상 안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또 종속 노동에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뭐 특고다 해서 뭐 플랫폼 노동이다 해서 5X 100% 근거는 없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곧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겠지만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징표가 막 섞여 있어요. 근로자성과 이제 프리랜서적인 어떤 이런 징표들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좀 많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범위가 많은지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성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조 정의 규정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히 관계없겠죠.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노비들에 대해서 출산 휴가를 주었다 해서 그걸 노동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신분질서 하에서의 종속이지 이런 근로관계, 임금을 받을 내가 어떤 선택적인 상황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이게 중요한 징표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내가 헌신을 통해 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내 보람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자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새끼 목사들 그냥 뭐 500만 원 받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 교회 안에 살림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징표로 정의 규정에서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건 노조법상의 근로자 비교하고 이제 좀 그게 중요한데 노조법의 도입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되려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재직 중인 자, 취업 중인 자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법상에 있어서는 구직자나 일시적으로 실업 중인 자나 아니면 해고된 자가 일정 범위까지에 있어서는 중노위 재심 판정 때까지는 근로자로 이제 본다라는 그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서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다. 방가로 3에 보시면 삭제되어 가지고 원래 노조법에 있어서 근로자는 반드시 재직 중인 자, 취업 중인 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가지고 단결권을 보장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그게 원칙인데 2조 4호 라목 단서 부분을 이제 이전에 삭제되기 전 조문을 보시면 마치 그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을 원칙으로 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해서 그걸 삭제를 했고, 지금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은 기업별 노조든 산별 노조든 상관없이 구직자, 실업자, 해고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확실하게 되었다. 2조 4호 라목 단서 부분이 삭제시켜가지고 그러한 효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전부터 해석으로 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조 4호 라목 자체가 다 삭제돼야 된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부분 가서 이건 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해고자, 실업자, 광의의 근로자지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취업 중인 근로자, 현재 기업 안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들만이 근로기준법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호를 규정한 것들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있는 해고자들, 실업자들, 뭐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판괄호 2가 이제 그겁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이전부터 판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4호 라목 단서 부분을 이제 삭제를 했다. 근데 그거 삭제했다고 지금 만사는 아니고 그것도 약간 이제 불완전하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보시면 직업의 종류는 당연히 관계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임금의 정의도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에 있죠.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수수료로 내가 준다, 뭐 보수로 준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일체를 임금이라고 본다. 그 임금에는 또한 평균 임금의 개념은 받는 금액의 전체적인 해당이고 거기서 또 이제 미리 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순수한 개념으로서 그런 이제 종류는 있는데 어쨌거나 임금성이 인정이 돼야 나중에 배우실 임금 파트에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이 이제 거기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임금 자체가 아니다. 이런 근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생일자에게 케이크를 줬다. 그걸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노무 제공자나 위임이나 도급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의 처리를 민법상의 어떤 법률 관계로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 종속적인 형태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가불이 아니라 A하고 B 관계라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일에 어떤 업무 처리를 위임한다 할지 아니면은 뭐 도급을 주는 것이죠. 용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일이나 어떤 물건을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는 것은 이제 보수의 개념으로 민법상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같은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당연한 것이 그 뒤에 있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요양 중인 자나 휴직 중이다. 이들은 계속 지금 기간이긴 해요. 재해를 당해서 요양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근로자가 뭐 잘못을 했든지 어떤 이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휴직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제 근로자 신분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가로 3에 보시면 사용 종속관계, 종속노동이어야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그 감독 하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즉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저희 객관식의 문제의 특성상 이제 노무사 2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직군을 학습지 교사다 이렇게 했을 때 학원 강사 맞겠네요. 학원 강사라고 했을 때 이제 답안을 써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제해서 뭐 답안들을 해야겠지만 저희 객관식 문제에서는 학습 다음 중 근로자가 아닌 자는 해가지고 학원 강사 1번, 뭐 2번, 뭐 보험 설계사, 뭐 이렇게 해서 그 원시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다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문제는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근로자성 양가로 사이의 사용 전속 관계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임금도 중요하지만 사용 전속 관계가 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판례에서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나중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어떤 판단 기준하고 또 좀 다른데 그것도 비교하면서 이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상에 있어서 뭐 그래서 2차 시험이 저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자체 판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례이긴 해요. 그래서 쓰려고 그 두 문자를 쭉 따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을 해내야 되니까 두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노무사 2차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저희 시험에서는 사용 존속관계 판단 기준에서 키워드 위주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1에 가서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실질에 있어서 계약 형식이 이름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인지 그런 형식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질에 있어서 노동은 실질을 실질이 왕이다.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실질을 봐야 된다. 그리고 방가로 위에 가서 뭐 등등등 해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예전 판례에는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타이트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판례가 이제 굉장히 완화된 기준으로 넓히고 있는 것이죠. 상당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은 이제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좀 출제 가능성이 또 있죠. 다만 방가로 3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가가지고 다음 중 뭐 사용자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징표는 했을 때 1. 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 고정급 2. 근로소득세 인천징수 여부 3.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가입 여부 그리고 4번은 뭐 다른 걸 하나 끼얹는달지 뭐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뭐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이제 만들자면 좋은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제 그때 그걸 대비해서 판가로 3에는 기세사로 해서 저는 이렇게 쓰는 문제 할 때 마지막에 꼭 가서는 기세사로 해서 기본급이나 근로소득세나 사회보장제도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달아줘야 점수가 1점 뭐 추가가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했었죠.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하고 할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객관식이니까 기세사 정도 챙기시고 실질 상당한 지휘감도 기세사 정도로만 챙기세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뭐 나중에 모의고사나 OX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다룰 건데 미리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임원들 같은 경우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근로자 중간 관리자들이 있어요. 중간 관리자들 임원이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한 5명이 일해.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너무 친하죠. 기분 좋게 식사하면서 너 대표이사 해라. 너는 그냥 평임원 해라. 너는 업무 집행하는 재무이사 해라. 너는 뭐 서로 막 직책을 정하죠. 그리고 한 명 정도 근로자 노조 만들어야 되니까 2명 근로자 3명이 임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 다 같은 임원이 아니다. 이래 소규모의 임원은 그냥 근로자일 뿐이다. 그래서 임원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직함이나 지위와는 별개로 임원이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 명령에 따라서 회사의 업무 집행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아까 사용자의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광의의 사용자라고 했죠. 그래서 임원이다 하더라도 설령 임원이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근로자성도 갖고 있고 사용자의 측면도 있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임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등기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자라고 봐야 된다. 그들이 받는 것은 임금이나 어떤 퇴직금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고 그렇게 보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시 감독을 위에서 내려 받는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샌드위치에 끼어 있는 이 이중성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중성이 노조법상에 있어서 사용자 개념에는 없다. 이게 노조법상에서 이 정도만 아시고 뒤에 파트에 가서 또 보실게요. 그래서 또 뭐 위탁 집배원 그런 경우도 뭐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라는 판례도 있고,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는 근로자예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추방되든지, 그래서 산재를 당하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 치료는 다 해줘요. 다 해주고 그 관계 법령 출입국 관련 법에 따라서 추방을 시키죠. 병은 치료해주고 추방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주 4에 보시면 부사정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에서 사원의 지위에 있었다 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걸 까봐가지고 실질에 있어서 그 종속적인 어떤 관계에서 임금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였다 하면 유한에서 사원이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니고 근로자성도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유한에서 사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 건 지는 거지만, 특수고용직의 문제. 현재 레미콘 대법원은 레미콘 차량기사나 학습지교사, 보험회사 임원, 골프장 캐디 등의 경우에는 인적 종속성이 약하다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지방법원이랄지 다 케이스마다 좀 결과가 또 틀리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교사 에 있어서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어떤 측면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측면은 그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다. 그래서
특고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금 이제 그 외곽에 있긴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포섭해 갈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 부분까지 첫째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